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명의와 함께하는 TV의자 서점 명의 엄지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의사 권순용입니다. 네, 박사님 오늘은 책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네. 박사님한테는 인생의 책이 있나요? 글쎄요. 이제 요즘 날씨도 선선해지고 그래서 책을 가까이 하는 시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어린 시절에 저희 작가하신 어머님께서 저에게 파브르 곤충기를 사다 주셨어요. 그중에서 제가 국민학교 한 3, 4학년 때 시절로 생각되는데 나나니 벌의 일대기를 제가 보고 처음으로 참 어린 아이가 접하는 과학의 세계였었습니다. 글쎄 그게 저한테 뭐 뚜렷한 영감이라든가 통찰력을 줬다고는 말씀드리기 힘듭니다만은 그 나름대로 상당히 감명이 있었다라고 제가 좀 회고하고 있고요. 사실 이 어떤 깨달음을 느끼면서 새로운 방향으로 인생을 이끌 만한 그러나 터닝 포인트가 될 만한 책은 아직까지 안타깝게도 저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도 만나진 못했는데 저희가 오늘 만나볼 선생님께서는 본인의 인생의 책을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이 책을 만나고 나서 그걸 계기로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으로 그리고 많은 환자들을 만나고 계신데 먼저 화면으로 저희가 뵙고 그리고 실제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서정석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교수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올해 3월에 개원한 중앙대학교 광명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서정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이 정신건강의학과 내에서도 기분장애 전문이시잖아요. 기분장애라는 게 언뜻 알 것 같긴 한데 좀 생소하거든요. 이게 어떤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정신과의 질환이 굉장히 다양한데 아마 우울증이란 이름으로 제일 잘 알려진 정확한 진단명은 주요 우울장애라고 하지만 이름이 좀 어렵죠. 그래서 네. 그냥 일반 분들 말씀하시는 우울증, 그리고 과거 조울병이라고 불렀던, 그러니까 조증과 우울증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은 양극성장애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일컬을 때 우리가 기분장애라고 표현을 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이 기분장애 분야 이제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 중에 한 분으로서 한국형 우울장애 약물 치료 지침서 발간에도 이제 참여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러한 기분장애와 연관돼서 어떤 인종별, 나라별 무슨 또 특별하게 지역별로 해서 굳이 한국형이라고 이렇게 구분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와 연관된 내력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일단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환자를 진료할 때 당연히 이제 교과서적인 지식을 가장 기본으로 할 텐데요. 아무래도 교과서적인 지식은 대부분 한 7년에서 8년 전의 이야기들이 좀 모여 있는 그런 시간적인 좀 갭이 있고요. 최신 논문들 같은 경우는 뭐 올해 발간된 논문이라 할지라도 아직까지 정설로 좀 인정받으려면 추후 연구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중간쯤 되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게 바로 이 지침서의 역할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지침서가 왜 또 있어야 되느냐, 이거는 어떤 지식의 근거를 제시해 주는 그런 역할도 하지만 또 이제 의사 선생님들의 어떤 수련 배경이나 그다음에 어떤 환자군을 보는지, 또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서 보는지에 따라서 또 이게 굉장히 치료 패턴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의사 선생님들마다 약간의 격차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격차를 좀 가능한 한 최소화하자,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바로 임상진료 지침서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도 좀 달라지기 때문에 한국형이 붙었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와 있는 전 세계 지침서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근거 중심의 지침서 그리고 전문가 합의 지침서가 있습니다. 이 근거라는 건 이제 그건 좀 과학적인 방법이라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가장 높은 수준의 근거는 무작위 대조군 연구라는 그런 연구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근거를 확보하는데 다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연구 방법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환자군을 대상으로 하는 환자군을 정할 때 뭐뭐이어야 한다도 있지만 뭐뭐이면 안 된다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서양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와 그다음에 또 동양인 그리고 또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상한 연구는 당연히 또 다르겠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무작위 대조군 연구를 모아서 요즘 다들 알고 계시는 메타 분석, 뭐 체계적 고찰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한국형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결국 서양 연구 결과를 가져와서 그거를 한국에다 그대로 적용하는 건 좀 문제가 있겠다라고 저희 전문가끼리 모여서 회의를 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임산부라든가 아니면 너무 어린 소아들 그리고 좀 초고령 환자들 이런 대상자분들은 아까 말한 무작위 대조군 연구에서 배제가 되거든요. 그렇지만 분명히 그런 분들도 환자는 존재하고요.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어떤 그런 결론을 어떻게 도출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는 방법론적으로 전문가 합의의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국 국내에서 내노라 하시는 유명하신 기분장애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통계적으로 처리해서 발명한 거를 다 한국형 우울장애와 양극성장애 약물치료 지침서를 지금 매 4년마다 개간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교수님 소개를 드릴 때 인생의 책을 만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책이었나요? 전 세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책일 텐데요. 저 생테쥐페리의 어린 왕자라는 책입니다. 왜요? 우선 그 책 얘기를 하기 전에 약간 부연 설명이 필요할 텐데요. 그러니까 오늘 아마 프로그램 제목이 자서전에 대한 얘기들도 있다 보니 잠깐 제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하는데 제가 정신과 의사가 되었다고 하면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해서 그 과를 선택하게 됐어요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첫 번째 저는 사실은 초등학교 제가 다닐 때 국민학교였지만 그 시절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아직 근 12년 동안을 성적표에 그 선생님이 써주시는 문구가 거의 일정했습니다. 너무 이 학생은 발표력이 부족하고 너무 소심하니 좀 남들 앞에서 말하는 연습도 시키고 좀 이렇게 성격을 좀 밝게 좀 갖게 해줘라. 그래서 이제 중학교 시절에는 그러니까 그런 일단 처음에는 정말 저도 그런 제 자신이 조금 마음에 안 들었고요. 막 이렇게 남들 앞에 질문을 받으면 막 울먹울먹하기도 하고 그런 내 모습이 너무 싫기도 했고 두 번째는 이제 중학교 시절에 어떤 그런 예능 프로를 봤는데 남자 패널과 여자 패널이 이제 문제를 맞추는 그런 예능 프로였거든요. 근데 남자들은 쉽게 대답하는 얘기를 여성 패널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그런 걸 보고 왜 서로 이걸 모르지? 라는 이제 그런 어떤 의구심이 좀 들었습니다. 이제 그러던 차에 이제 고등학교 때 저는 사춘기가 아마 그 시절이었던 걸 기억을 하는데 그 시절에 이제 이 어린 왕자라는 책을 읽고 나서 정말 이렇게 좋은 공연을 보고 나면 막 벅찬 감동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뭔가 막 표현을 하고 싶은데 표현할 방법이 없었던. 그래서 이거를 글로 한번 써볼까 해서 그때 당시 독후감을 썼던 걸 이제 지금도 갖고 있는데요. 마지막 부분에 이제 지구에 드디어 마지막 7번째 별인 지구에 와서 그렇게 흐드러지는 5천 송이가 넘는 장미를 보고 나서 깜짝 놀랍니다. 내 별에 내 장미만 소중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이 있네. 그리고 여우를 만나서 이제 길들여진다, 익숙해진다, 친해진다, 뭐 이런 단어들. 한창 저 사춘기 때는 그 단어가 저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던 단어들인데요. 남들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친해져야 되고 익숙해져야 되겠다. 근데 남들을 그럼 어떻게 하면 친해질 수 있지? 이제 이게 고민이었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남의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다면, 남의 어떤 마음을 좀 들여다볼 수 있다면 참 재미나지 않을까. 생테쥐페리 어린 왕자의 마지막 페이지를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길을 가시다 오직 사막에서 이런 금발머리 이런 질문에 대답 안 하는 소년을 보시면 어린 왕자가 틀림없으니 저에게 연락을 해주세요라고 지은이가 그렇게 글을 마지막 남겨놓는데 저는 그 부분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어린 왕자를 알아볼 수 있다면 나도 누군가한테 어린 왕자가 될 수 있을 거 아닌가. 그렇다면 남의 어린 왕자를 알아볼 수 있도록 연습을 잘하고 제가 또 다른 어떤 어린 왕자를 도와줄 수 있고 어른들을 도와줄 수 있다면 이거 참 근사한 일이겠다. 그래서 거기서 사실은 이제 심리학이라는 그런 과목을 한번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 정말 딱 제가 찾던 그 과목이다. 근데 아시다시피 그때는 뭐 인터넷도 없었고 도서관에 가기도 쉽지 않은 시절이다 보니 그냥 막연하게 내가 만약에 전공을 한다면 심리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까지 가게 된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심리학을 전공 안 하시고 의대를 가셨어요. 그건 왜 그러신 거예요? 네, 사실 좀 우스운 에피소드가 좀 있는데요.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 시절에는 이제 문과, 이과가 정해지면 그 계열 간 이동을 할 수 없었던, 그러니까 문과생은 문과대학을 지원해야 됐고 그런 어떤 제한이 좀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심리학과가 문과인지를 몰랐습니다. 아,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친했던 1학년 때 친했던 친구들이 전부 다 그때 시절에는 좀 공부 좀 잘하는 친구들은 의대를 가는 게 아니라 퓨어 사이언스, 그러니까 뭐 화학과나 물리학과, 그다음 좀 랭킹들이 공대, 그다음에 이제 뭐 의대를 가든 그런 좀 트렌드가 있던 시절이었는데 제 친구들이 전부 다 이과를 간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갔습니다. 친구 좋아서 그냥 강남 간다고 따라갔는데, 그래서 이제 이과인 상태에서 심리학을 지원한다고 했으니 고3 때 담임 선생님하고 진학 상담을 하는데 선생님께서 정말 이렇게 야 이 바보야 하면서 꿀밤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가고 싶어하는 과는 그건 문과고 너는 지금 이과니 거길 못 간다. 그때 당시에 정말 그 실망감은 좀 순간 그럼 어떡하지? 난 그냥 막연히 심리학을 공부하겠다는 네. 마음으로만 그냥 지내왔는데, 그래서 그때 좀 굉장히 많이 좀 힘들었었습니다. 근데 만약 담임 선생님이 너희 선배 중에 의대 간 선배 말을 들어보니 거기에 정신과라는 게 있다는데 그거 좀 비슷한 거 아닐까? 그래서 그럼 저 의대 갈래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의대를 진학하게 된. 돌고 돌아서 결국 네, 오셨어요. 맞습니다. 근데 정신건강의학과 보면 그 안에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기분장애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의사가 되는 그 행동과학적인 심리를 좀 잠깐 살펴보면 한 세 가지, 특히 이제 정신과를 전공하게 되는 어떤 심리적인 요인을 살펴보면 세 가지로 좀 나눌 수가 있을 텐데, 하나는 어린 시절에 뭐 그러한 병을 알았던 가족이나 친한 친구가 주변에 있었던 경우. 왜냐하면 그때 당시 두렵고 무서우니 그걸 잘 알면 내가 이걸 두려움을 떨치고 이겨내지 않을까, 뭐 이런 어떤 심리가 좀 깔려 있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좀 막연한 호기심, 지적 호기심이라고 해서 정말 궁금함. 정신과가 뭐지? 이런 궁금함. 세 번째는 모 교수님도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그 교수님은 사실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인데 본인의 담배를 해결 못해서 중독을 전공한다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결국은 자기 문제를 들여다보면 이게 내가 나랑 비슷한데, 아마 원장님도 이렇게 사시다 그러니까 공부 시절에 보시면 어줍지 않게 진단 붙이지 않나요? 옆에 친구들이나 그렇습니다. 네. 전공 시절에 진짜 선무당이 사람 접는다고 그 얄팍한 지식으로 막 진단을 붙이게 되는데 나랑 비슷하다 이런 거에 아무래도 더 이제 집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의기소침하고 내향적이고 남들 앞에서 말 못하고 쭈삣거렸던 그런 모습들이 좀 우울증에서 좀 보였고요. 그런가 하면 또 좀 지기 싫어서 나름 또 열심히 막 이렇게 모터가 달린 것처럼 일을 할 때는 좀 경결증 같은 그런 증상도 보이고.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보면 뭐 아마 성인 ADHD를 말씀하시는 제 동료분도 많이 있는데 그 시절엔 그런 개념이 없었으니 아마 그 기분 장애가 제 모습이 가장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 우울증과 연관돼서 상당히 그 편견이 많은 그런 병인데요. 저는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우울증을 호소하시거나 어떤 무드가 좀 가라앉은 분들이 저한테 상담을 하면 참 그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고 저도 심약해서 의지가 약해서 참 예민해서 그렇다라는 것으로 이제 치부하고는 그러는데, 이게 이 우울증에 대해서 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념상 갖고 있는 것이 어떤 그 치료 바깥에서 우리가 이겨내거나 그런 단순한 기분 장애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 좀 해주도록 하시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마 진료 중에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아마 하나일 텐데요. 이거 우울증 그냥 뭐 이렇게 기분 전환하고 산책하고 맛있는 거 먹고 뭐 가족들하고 좋은데 그 여행 다녀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빗대어서 표현을 많이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정신과라는 데는 살아생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곳이 많고요. 대부분은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뭐 정형외과 이런 데는 한 번씩은 가보시잖아요. 그래서 다른 질환하고 좀 빗대서 설명을 해드리는데, 제가 만약에 쌀가마니를 세 가마니를 치고 열심히 사는데 너무 요즘 무리스러워서 다섯 가마니를 치느라고 척추에 금이 갔다. 그럼 내려놓는다고 그게 해결이 되겠느냐? 그건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죠. 골절이 됐으니. 그렇지만 부러지기 전에 내려놨을 때는 나가서 좀 쉬고 산책하고 맛있는 거 먹으면 되겠죠. 적절한 비유가 되겠네. 그러니까 입이 부러진 다음에는 아무리 산책을 가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위험하겠죠.
다리가 부러졌는데 나가서 운동하는 사람은 없는 것처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빗대어 설명을 해드리고 지금 우리 어머님, 우리 자녀님은 지금 뇌가 좀 실금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바람 쐬서 될 문제는 선을 넘어섰습니다. 좀 의학적인 좀 치료가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게 뭐 일반적인 이 본인이 우울하다 그랬을 때 어느 정도 되면은 내가 병원을 가야 되겠다. 물론 나중에 좀 강의를 해주시겠지만 한번 좀 몇 가지 자가 네. 진단이라든가 아니면은 좀 가이드라인 같은 것이 혹시 있으면은 말씀해 주도록 하시죠. 네. 제가 지금까지 정신과 의사를 거의 이제 전문의로 치면 한 23년 차가 넘어가고 있는데 한 번도 정상입니다, 다행입니다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골물 대로 골물 때까지 참다가 네. 이제 심해서 오시는 경우인데 여기서 이제 탁과 질환하고 차이가 있다면 다리가 아파, 심장이 좀 쪼여, 그러니까 병원에 가야 되겠다라는 판정을 얘가 내리겠죠. 근데 저희 과는 대부분이 정신과적인 질환은 뇌가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판단을 못 내리고 이렇게 잘못된 결론을 내립니다. 팔자야, 어쩔 수 없어. 이게 정신과 의사 만난다고 이게 나아질 일이야? 뭐 이런 식의 어떤 좀 팔자론을 얘기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걸 인지 왜곡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정신과 의사를 만나야 돼라고 오시는 분 중에 대부분은 끌려오십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럴 때는 저희도 좀 당혹스러운 게 너무 의견 차이가 심하세요. 가족이나 친구들은 얘 큰일 났다, 우리 아이가 정말 되게 너무 심각합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당사자는 전혀 문제 없다라고 얘기하시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너무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 오시면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그걸 또 해결해 그 갭을 차이를 줄이고 왜 당신이 정신과적으로 평가와 진료가 필요한지를 설명하는 데만 또 수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요즘 아마 앱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이제 그 자가 검사 용지들 굉장히 많이 이제 보편화돼 있는데 특히 젊은 친구들은 아마 코로나 시절 때문에 많이들 그걸 해보시고 오신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좀 어르신들, 특히 중년의 우울증인 경우에는 잘 안 오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권하고 싶은 거는 그런 어떤 공신력 있는 앱이나 선별 검사를 좀 해보시고 그래서 어떤 수준 이상이 된다 그러면 한 번쯤은, 왜냐하면 검사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정상인 걸 확인하려는 검사가 있고요, 이상을 찾아내려는 검사가 있습니다. 저는 제발 좀 미리 오셔서 정상인 걸 확인하는 분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제가 어떤 조사를 봤는데 한 사람이 일생 동안에 우울증에 걸리는 경우가 100명 중 15명, 그러니까 15%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실제로 많아요? 숫자를 보고 깜짝 놀라셨죠. 네. WHO, 그 세계보건기구에서 일정한 그 기간마다 각 나라에서 조사한 그런 우울증 유병률, 그러니까 현재 몇 명이나 앓고 있느냐를 유병률이라고 하는데요. 그 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한 13%에서 15% 정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100명당 한 13명에서 15명이 앓고 있다. 근데 우리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네. 자살률이 되게 탑에 네, 네, 그래 있죠. 일이잖아요.
우리나라의 유병률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미국이 한 13에서 15다라면 15%보다 높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거기에 이제 좀 이렇게 서글픈 현실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선입견 중에 하나겠지만 저희는 우리나라의 조사 결과는 약 7% 정도 나옵니다. 그거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 정도로 한국에서 이 정도로 살려면 이 정도로 힘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스스로 좀 약간 좀 인내한다는 그런 결과이기도 하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체면 문화라고 저는 그냥 제가 만든 용어인데 제가 이전에 근무하던 직장이 이제 살처분과 그다음에 그 구제역, 뭐 조류 독감 이런 게 이제 좀 원발지였는데 거기에 관여된 어떤 공무원들이 굉장히 우울 증상이 심각하게 이제 호소를 하고 오는데 정말 심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입원까지는 어려우시니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약물 치료를 꼭 하자. 근데 결국 검사 결과만 들으시고는 다시는 방문을 안 하신 이유가 이게 나중에 인사고과나 이런 기록에 남을까 봐. 어떤 그런 남한테 어떻게 보일까. 그래서 제가 뭐 여담이지만 그때 지역 방송에 한번 나가서 전수조사를 아예 하자 그러면 표가 나지 않게 누구나 다 같이 검사를 하는 걸로 하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던 적도 있는데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부러졌는데 자꾸 좋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드리면 아까 미국 예를 들어드리면 저는 물놀이의 표현에서 이제 우리 어르신들한테 설명을 이렇게 드립니다. 물높이가 한 허리쯤 오는 데서 누가 돌을 던지고 물장구를 튀기면 그건 물놀이죠. 그렇지만 수영 못하는 내가 거의 막 이 정도 높이에서 막 깔딱깔딱하고 있는데 누가 물장구를 치면 저는 굉장히 당혹스러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한 이 정도 수준만 돼도 좀 무겁다라고 얘기할 텐데 한국은 지금 이 정도 수준에서 살아가는 걸 당연하다, 괜찮다, 나는 잘하고 있다, 자꾸 이렇게 다독다독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여력이 미국 같으면 거의 이만큼의 여력이지만 우리나라 분들은 여력이 적어서 지금 아마 그런 것들이 뭐 분노공하고 뭐 충동 조절 장애 막 이렇게도 표현이 되고 있는데 사실 그런 것보다는 너무나 자신을 가혹하게 이렇게 참고 있는 그 자체가 또 저는 높은 자살률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료를 보시다 보면은 그 정신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하기로 몇 년 전 그 선생님께서 환자한테 공격을 당하는 일이 네. 있었어요. 네. 안타까운 큰 사건이 있었죠. 그랬었죠. 근데 실제로 좀 진료 보시다가 돌발 행동을 하는 경우는 없나요? 맞습니다. 교수님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는 교수님인데 진짜 안타까운 일이었죠. 유가족한테도 정말 끔찍한 일이었을 텐데 사실 정신과 의사로 살다 보면 크고 작은 그런 사건 사고에 이제 휘말릴 수가 있는데 한 번은 제가 고소장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인즉슨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당신이 자꾸 조현병이라고 진단을 해서 나를 강제 입원을 시켰으니 내가 정신적으로 정말 힘들었다. 그래서 요구사항이 뭔가 봤더니 한약 한제를 해내라. 그걸 안 해내면 법적으로 이제 고소를 하겠다. 그래서 그냥 좀 이렇게 통화하고 풀었던 적이 또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조각칼을 갖고 다니는 그런 환자가 있었습니다. 말로는 비누를 조각하겠다. 자기가 여가 시간에 비누를 좀 조각을 하는 사람인데 하면서 작은 가방에 조각칼을 한 7, 8개를 들고 다니면서 좀 뭔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들 때는 갑자기 그걸 들고 이제 위협을 하는. 그래서 결국은 그 환자는 경찰까지 연락을 해서 지금 다른 환자분의 진료 방해를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좀 해결을 했던 적도 있고요. 뭐 멱살 잡히고 뭐 욕설 듣고 하는 거는 굉장히 흔히 있는 일입니다.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조금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그러니까 정신과 환자들하고 가족에게 제가 하는 말이 정신질환이 나쁜 거지 당신 아들이나 당신 부모님이 나쁜 게 아니다. 왜냐하면 정신질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게 현실 감각이 있는 어떤 신경증과 현실 감각이 없어지는 정신증으로 나눠지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드린 좀 그런 예들은 좀 후자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현실 감각이 없는 환자들이다 보니까 나중에 상태가 안정되고 나면 그때 잘못했다라고 사과도 하고 서로 이렇게 막 좀 이렇게 잘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돌발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그간 뭐 저한테 수술 받으신 분들이 전국적으로 한 수만 명은 될 것 같아요. 뭐 인공관절도 한 거의 10,000명 이상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참 수술을 하다가 수술방에서 참 그 유명을 달리하신 분도 있고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해서 아직도 이제 그분 얼굴을 항상 제가 떠올리고 그다음에 마음에는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고 항상 명복을 빌고 있는데 정신과 어떤 전문의로서
그런 환자라든가 아니면 경험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도록 하시죠. 네. 아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마 외과 의사나 내과 교수님들은 가장 안타까운 게 이제 자기 환자를 잃는 거겠죠. 그러니까 수술 중에 잃던, 치료 중에 잃던. 근데 그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게 정신과는 그런 상황 없지 않아? 막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질문을 하실 때가 있는데 사실 저희한테 가장 큰 이제 위중한 상황은 이제 자살과 관련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로 살면서 자살 시도자라든가 아니면 자살 이후에 어떤 후유증이 또 생긴 분들, 또 자살이 이루어진 이후에 유가족들까지 만나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제일 속상할 때가 언제냐면 자살을 시도하신 분이 마지막으로 만난 분이 저일 때입니다. 제가 경험했던 가장 힘들었던 달이 아마 한 달에 3건이 있었던 달이었는데 그 달은 제가 아직도 똑똑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꽤 수년 전 일인데도 두 분은 정말로 제가 그때 가족까지 연락을 해서 이건 반드시 응급의료도 입원을 하셔야 될 상황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가족분들이 좀 거절을 하고 어떤 생활고가 있으니 어쨌든 그게 입원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한 분은 지금 내가 선생님 주신 약을 먹고 많이 좋아지고 있으니 내가 잘 버텨보겠다 몇 번을 다짐을 하고 보냈는데 그 3분이 다 전부 자살을 하신 거죠. 그래서 사실 그렇게 되면은 여느 의사들처럼 저희도 좀 많이 힘듭니다. 정말 자신감도 떨어지고요. 그들이 분명히 나한테 어떤 사인을 보내지 않았을까 하고 이게 좀 이렇게 자괴감도 들고요. 그래서 후양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반추를 해보면 이게 그 얘기였나 하고 물론 알아채릴 때도 있지만 또 아무리 또 뒤져봐도 알아채릴 수 없었던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불가항력적인 경우도 있다 보니 하여튼 어떤 경우든 간에 굉장히 좀 마음고생을 좀 하게 됩니다. 선생님들도 치료를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신과 훈련 과정 중에 서로를 이렇게 분석하는 과정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뭐 이건 또 커밍아웃 같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몸살 나서 만약에 몸살약을 먹듯이 저도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 때는 또 제가 처방을 해서 약을 먹기도 합니다. 뭐 그건 이상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이제 조울증 혹은 우울증으로 인해서 이제 그 슈사이드 자살하신 분들 혹시 그 교과서적으로나 아니면 어떠한 그 의학적 측면에 있어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보이는 전조 증상이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어떤 위험 신호 같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대표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면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교수님 정말 고마웠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내가 좋아져서 고마웠을 때가 얼굴 표정과 그다음에 정말 뭔가 이렇게 비장한 어떤 결심을 한 이후의 고마움은 완전히 다른 그렇지. 거거든요. 네. 근데 너무 바쁘다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타임 3시간에 환자를 한 40-50명을 보는 그런 교수님들은 1인당 한 2분 30초에서 2분 40초 정도를 만나게 되는데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면 그런 표정까지 다 읽어내기에는 좀 힘들 수도 있는 거죠. 그 찰나를 놓쳐버리면 또 이게 안 보이는 거니까. 그런 어떤 참 고마웠습니다라는 인사말이 저희는 굉장히 좀 긴장을 하는 말이고요. 그런가 하면 너무 많이 좋아졌다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가 A라는 약을 B만큼 쓰면 C라는 어떤 아웃컴이 나오겠다는 예측치가 있을 텐데 그거를 넘어서는 갑자기 교수님 3일 만에 저 다 나은 것 같아요. 이거는 약물의 치료 효과라기보다는 마음 정리를 하셨다라고 보는 게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조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약 날짜를 이렇게 잡아드릴 거 아닙니까? 좀 인터벌을 짧게 하는데 제가 월요일 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라는 말을 꼭 드리거든요. 그게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요. 오늘 몇 분이 나중에 좀 좋아지신다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병원 가기 싫고 마감을 하려고 했는데 인생을 마감하려고 했는데 교수님이 기다린다고 그래서 왔다. 그때는 아무도 없는 거잖아요. 주변에. 그러니까 아마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시겠죠. 근데 기다린다는 말이 굉장히 그때는 좀 좋게 들렸대요. 그런 얘기를 듣고 난 이후부터 제가 뭔가 낌새가 안 좋다고 하면 이제 루틴하게 그냥 꼭 제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 꼭 오세요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참 그럴 땐 마음이 좀 무겁죠 아무래도. 교수님께서는 그러면 평소에 마음 청소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한데 저희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마음 청소를 중간중간 하시면 좋잖아요. 좀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마음 청소를 할 때 한번 내 어법이 뭔지 한번 보세요. 과거지향적 어법을 쓰고 있는지 미래지향적 어법. 그러니까 우리 다음 주에 만나. 우리 내년에 뭐 하자. 우리 뭐 3년 후에 뭐 할래? 이런 어떤 미래 계획적인 언어를 쓰고 계신지 아니면 나 7년 전에 그랬는데 나 젊어서 이랬는데 나 그때 그런 말 하지 말걸. 이런 식의 과거지향적인 어법을 더 많이 쓰고 있는. 물론 보통은 아마 반반 섞어서 쓰는 게 맞겠죠.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과거지향적인 그런 어법들이 많아질 때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우울증이 올 때 가장 그 소아청소년의 우울증, 그다음에 중년의 우울증, 그리고 노년의 우울증의 특징이 다 다른데요. 일단 가장 많은 환자가 차지하고 있는 중년의 우울증에 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기억력이 좀 깜빡깜빡하시거든요. 그럴 것이 우울증이라는 단어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압력이 떨어진다는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침체되다도 원래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디프레스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울증이 오면 엔진의 압력이 떨어집니다. 그럼 모든 퍼포먼스가 떨어지겠죠. 그걸 보고 더 이를 악물고 힘을 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특히 중년은요. 그러다 보니 더 고장이 쉽게 고칠 수 있는 게 좀 큰 고장으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내가 뭔가 퍼포먼스가 평소보다 똑같은 어떤 지금 일을 하는데 그 결과치가 좀 한 20-30% 이상 안 나온다 하실 때는 또 한 번쯤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 청소를 해야 하는 시점을 네. 말씀을 해주신 것 네. 같아요. 교수님께서 지금 계신 병원이 올해 3월에 개원을 했다고 하는데 병원 정말 많잖아요. 근데 딱 처음 시작하는 병원에 가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그 올해 3월에 이제 임용을 받기 위해서 그 전에 총장님 면접을 봤습니다. 근데 총장님이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그 전에 있던 직장에서 이렇게 나름 인프라도 구축하시고 그런 여러 가지 우리말로 일가를 이루었는데 그걸 다 마다하고 지금 처음 새로 짓는 집으로 오시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저는 그냥 심플하게 그렇게 대답을 드렸습니다. 빈도화지에 다시 한번 그림 그려보고 싶어서 왔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도 이상하게 좀 엉덩이가 뚱뚱한 건지 요즘 그 첫 직장이었습니다. 이전 직장이 그러니까 군대 제대를 하고 첫 직장이었고 19년을 좀 일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병원 보직도 맡게 됐고 그래서 이전 병원에서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정말 이게 좀 뭔가 제대로 된 공부라고 한 게 아니라 좀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마침 새 병원에 짓고 여기다가 뭐 모교이기도 했지만 일로 와서 한번 일해볼래라고 또 이제 원장님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할 때 저한테 뭔가 비전을 좀 제시해 주셨어요. 이런 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자신 있느냐. 근데 꼭 첫 소개팅 전날처럼 막 설레이더라고요. 소풍 가기 전날처럼. 지금 우리 병원이 가고 있는 게 재밌는 게 뭐냐면 매일매일 새로운 규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할 수도 있겠고 약간 불안정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새로 뭔가를 하나 계속 만들어 간다는 것 자체가 꼭 무슨 이렇게 퍼즐 맞추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고 있고 그래서 그런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새로운 것들에 대한 이제 갈증 같은 걸로도 가신 것 같아요. 네, 호기심이 좀 많은 편이긴 네. 합니다. 교수님 혹시 인생 모토 같은 좌우명 같은 거 있으세요? 제가 특히 젊은 직원들이나 전공의 선생님들에게 만나면 하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짬뽕 먹을 때 짜장 먹고 싶고 짜장 먹을 때 짬뽕 먹고 싶은 그런 갈등 상황이 왜 생기는지 혹시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그럼 둘 다 맛있으니까? 왜 그러냐면 짬뽕과 짜장을 동시에 비교를 해서 그래요. 짬뽕 먹을까 짜장 먹을까가 아니라 짬뽕을 먹을 때의 좋은 점 나쁜 점, 짬뽕을 안 먹을 때의 좋은 점 나쁜 점, 짜장을 먹을 때 좋은 점 나쁜 점, 짜장을 안 먹을 때 좋은 점 나쁜 점에서 2 곱하기 2짜리 표를 8가지를 비교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린 단순히 2가지만 비교하죠. 네. 짜장 먹어, 짬뽕 먹어. 그러니 나머지 6가지 때문에 갈등이 벌어지거든요. 제가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너 이거 할래라고 오퍼가 오면 제안이 오면 한다 안 한다와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2 곱하기 2짜리 4가지 경우가 나오게 되는데 저는 제 모토는 그렇습니다. 안 해야 될 이유가 없으면 다 해라. 해야 될 일만 하지 말고 안 해야 될 이유가 없으면 다 해라. 그럼 4분의 3의 일을 좀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된 이유가 좀 있는데 아시다시피 의대 교육이 이렇게 공부 시간이 녹록치 않거든요. 26개 과목을 막 밤새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또 아시겠지만 제 동료 중에도 준천재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냥 스르르 외우는 친구들서부터 뭐 요즘 그 나왔던 우영우처럼 우영우 변호사처럼 그러니까 그런 어떤 좀 사진 기억을 하는 정도의 어떤 수준에 있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과 또 막 호기심도 많고 새로운 것도 좀 배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이에서 결국은 시간을 쪼개 쓸 수밖에 없는 똑같은 24시간이다 보니 그래서 결국은 할 일만 하지 말고 안 할 일이 아니면 다 하자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된 아마 계기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 강연 주제는 우울증을 갖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건강의 정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건강하다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다. 즉, 한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생물학적,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그리고 외부 환경적인 요인까지를 다 고려를 해서 질병을 고치자,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우울증 얘기를 꺼내면서 왜 이런 얘기를 시작을 했냐면, 다들 우울증 그러면 심리적이고 마음 건강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요. 저는 오늘 조금 생물학적인 얘기를 조금 더 가미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일부러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영어 단어로 시작을 해서 좀 죄송한데요. 디프레션이라는 말이 이제 우울증이라는 단어고요. 이것의 어원은 D, 줄어든다, 프레션, 프레셔, 압력이 줄어든다는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즉, 경기가 침체되다도 디프레스입니다. 뭐든지 압력이 떨어지는 상태가 바로 우울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엔진의 압력이 빵빵하면 수백 톤짜리 저 쇠로 만든 기차가 알프스도 올라갑니다. 만약 한창 힘을 받고 오르막길을 올라가던 기차가 힘에 부치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이 나겠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탄한 시기가 물론 있지만 정말 힘을 내야 될 시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약 20대 초반, 그러니까 미성년에서 성년이 되는 시기. 두 번째, 저와 같은 40, 50대의 중년. 그리고 65세 이상이 의학적인 노인이지만 요즘은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75세 이상의 어떤 노인 인구들. 자, 제가 예를 자동차로 좀 잘 드는데요. 20대 자동차는 새 겁니다. 압력이 빵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목적지를 헤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낭비도 하고 시행착오도 겪고 그러는 과정에 좌절도 겪게 될 것이고요. 노인은 어떨까요? 예, 자동차가 낡았습니다. 짐은 별로 없는데 파워 자체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중년은 어떨까요? 예, 적당히 파워도 조금 낡아가는데 날라야 될 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자살률을 보시면 낙타 봉우리가 3개가 나오게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20대 초반의 자살률, 40, 50대 중년의 자살률, 그리고 노인의 자살률이 낙타의 봉우리처럼 3개의 봉우리를 이루게 되는 이유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울증이 오게 되는 여러 가지 선행 조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 시절에 학대라든가 방임, 아니면 경제적으로 너무 빈곤해서 영양실조 상태, 어쨌든 풍부한 자양분을 받지 못하고 자라는 분들, 그런가 하면 방어기, 쭉 살아오시면서 성격적으로 나를 방어하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기제들이 있는데, 그런데 여기 나와 있듯이 투사, 남 탓이요. 정신과에 이런 예를 듭니다. 내가 당신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당신을 싫어하는 이유는 네가 날 싫어하기 때문이야 하고 남 탓으로 돌리는 그런 묘한 방어 기제가 바로 투사입니다. 이런 일들도 인해서 중추신경계, 그러니까 뇌와 척수를 동시에 일컬을 때 우리가 중추신경계라고 이해를 하는데요. 그냥 오늘 편의상 뇌라고 지칭하겠습니다. 뇌에 변화가 생깁니다. 구조적이거나 아니면 기능적인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이건 MRI 사진이고요. 왼쪽 보시는 사진은 그 49세 드신 알코올성 치매 환자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보시는 사진은 일부러 전문가 아니셔도 비교할 수 있게 20살 먹은 젊은 친구의 건강한 뇌고요.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까만 부분, 이 까만 부분이 바로 뇌가 알코올에 녹아서 없어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우리 호두, 정월 대보름에 호두를 까보면 알이 꽉 차 있죠. 틈이 없어야 되는데 나이를 한 1년 정도 딸그락거리고 나시면 이렇게 말라 비틀어지면 사이가 이렇게 뜨게 되겠죠. 그런 어떤 뇌 모양이고요. 지나친 폭음 때문에 뇌가 망가진 겁니다. 자, 이렇게 MRI나 CT나 엑스레이는 모양새 사진. 다시 예를 들자면 우리 온돌방에 배관이 잘 깔려 있는가, 얘를 검사하는 사진이라면 거기에 뜨거운 물이 잘 도냐, 그러니까 즉 온돌이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냐는 다음 기능 사진을 좀 보시면 됩니다. 이 사진은 물론 특수한 사진이지만 웬만한 대학병원이나 좀 괜찮은 종합병원에 가시면 찍을 수 있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시면 물론 전문가가 보면 그 검사치에는 위치와 그 수치까지 다 나오게 되는데, 그냥 요런 부분, 이렇게 사장님, 실무자, 부장님, 그다음에 실무자가 이렇게 연결이 도톰하게 잘 이루어진 회사는 아마 그 원래의 기능대로 잘 돌아갈 겁니다. 근데 눈으로 보시기에도 이렇게 연결이 좀 뭔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건 여기에 해당되는 회로만큼의 일을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쉬울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이제 정신질환도 이렇게 뇌 기능 사진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판독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뇌 기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과의 모양에 좀 빗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과의 씨앗 부분, 그리고 사과의 살 부분, 그리고 사과의 껍질 부분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쉬울 것 같은데 실제 저 순서대로 인간의 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잉태되면 이제 초음파 검사 같은 거 하시면 뱃속의 태아에게 심장이 콩당콩당콩당 하는 걸 보시게 되죠. 그때 우리 그 아이의 생명의 중추, 저 씨앗 부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얘기를 들으시고 이해하시고 끄덕끄덕,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저 중등도의 기능입니다. 가운데 살 부분. 여기까지는 아마 같은 포유류인 강아지들도 반복 훈련에 의해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강아지 2마리가 우리 6시에 만나자 약속이 가능할까요? 그 고위 기능, 저 껍질 부분에 있는 고위 기능은 인간만의 고유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 생명 유지 기능, 그다음에 중등도의 기능, 그리고 고위 기능 이렇게 파란 색깔의 3단계로 나누어서 뇌 기능을 정리할 수 있고요. 그것이 고장 났을 때 저 빨간색이 됩니다. 그래서 뭐 불면, 식욕 저하, 변비, 집중력 저하, 기억력 저하, 그다음에 사소한 쓸데없는 자꾸 반추라고 그러는데 자꾸 쓸데없는 반복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귀차니즘 모든 게 의미가 없어지고 그다음에 막 죽고 싶고 이렇게까지 되면 이제 문제가 돼서 저 증상으로 인하여 2주 이상 평소 해오던 사회적 직업적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그때부터 우울증이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우울증이라는 그 어감 자체가 사실 좋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뇌기능 저하증 또는 다른 말로 판단력 저하증이란 말을 쓰는데 이런 거죠. 자, 이렇게 됩니다. 판단력이 흐려지면 세상 살 때 보통 좋은 거 나쁜 거 섞여 있겠죠. 그런데 점점 뇌기능이 나를 제어하는 힘이 약해지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극단으로 가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나는 터널 안에 들어와 있고 이 터널은 절대 빠져나갈 수가 없어. 내일 아침에 눈을 떠도 오늘하고 똑같을 거야. 그러면 눈을 뭐하러 떠? 안 뜨는 게 낫지. 이런 묘한 결론을 냅니다. 그런 걸 보고 우리는 인지 왜곡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제가 한 연구가 아니라 되게 유명한 세계적인 연구인데 자살로 인하여 목숨을 잃으신 분들의 유서를 수천 장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키워드가 2개가 나옵니다. 유일한, 짐. 한 4개월 전입니다. 대장암 말기셨고요. 그래서 이제 신경계가 이제 전이가 돼서 하반신 마비로 아내께서 대소변을 받아내는 그런 암 환자였습니다. 아내가 너무 미안해서 나 어차피 죽을 건데 내 대소변을 받아내는 아내가 너무 미안해서 하고 유서를 써놓고 진짜 이렇게 쓰셨어요. 내가 당신한테 짐이 되고 있고 나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 라는 유서를 쓰시고 음독을 했는데 실패를 하셔서 다행히 저한테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게요? 자, 환자분 이 얘기를 제가 아내로 바꾸겠습니다. 아내가 지금 암 말기 환자고 지금 당신께서 대소변을 받아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너무 미안해서 남편한테 미안해서 이렇게 유서를 써놓고 음독하고 가셨다고 칠게요. 자, 짐 내려가고 후련하시고 좋으시겠어요? 2분 다 우시더라고요. 어차피 죽습니다. 의사도 죽고 대통령도 죽고 유엔 사무총장도 죽고 다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거죠. 남아있는 사람한테 내 모습이 어떻게 남겨지는가.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 아침에 제가 딸하고 대판 싸웠습니다. 저녁에 퇴근하면서 미안하다고 얘기해야지 하는데 퇴근길에 제가 차 사고로 죽었다면 제 딸은 저의 마지막 모습을 투덜대는 화를 냈던 모습만 기억하고 가겠죠. 결국 저는 의사가 되기 전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유언을 하면서 내가 보고 싶은 사람 하나씩 다 보고 죽는 게 원래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의사가 되고 나니까 그건 되게 행복한 굉장히 제한된 선택받은 분들만 할 수 있는 그런 행운이었더라고요. 당신한테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는데 왜 그걸 빨리 앞당기려고 하세요? 어차피 돌아가십니다. 제가 당신을 살려드리란 말은 암 말기이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한다는 말을 못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가시는 날까지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가세요. 했던 그런 케이스였고요. 자, 이제 마지막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정신과 의사로서 꼭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은 동등하게 중요하다. 둘 다 중요하다라고 저희 딸들이 얘기합니다. 그렇게 적혀 있대요. 그런데 현행 의료법상 26종의 전문 과목이 있고요. 이 중에서 정신 건강은 한 파트만, 한 개만 담당을 합니다. 즉 25대 1의 불균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니 아직까지 이 배율이 좀
변화가 돼야만 아마 정신건강에 대한 선입견이나 편견이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 바람은 딱 한 가지입니다. 왜 매년 그렇게 정기검진 다 하시고 내시경 검사, 그다음에 신체 검사 다 하시는데 왜 정신건강은 체크 안 하실까요? 만 40세에 나라에서 무료로 해주는 생애주기 건강검진이 있습니다. 그 안에 우울증, 자살사고, 담배, 술, 문제 이렇게 정신질환과 관련된 정신건강하고 관련된 설문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 직장에서 13년 동안 그 건강진단센터에서 정신건강에 대한 판독을 하는 의사였는데 한 건도 그렇다라고 적은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좀 갈 길이 멀다는 뜻이겠죠. 왜? 국가에서 해주는 검진이니 이거 기록에 남고 나중에 뭔가 이렇게 백그라운드 체크할 때 걸릴까 봐 안 쓰시는 거죠. 자, 저는 이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제 계절이 바뀌고 있으니 옷장 정리도 하셔야 될 거고 대청소도 한번 하셔야죠. 마음 청소 한번 해보십시오. 이것으로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공식 질문 드릴게요. 저희가 본인이 생각하는 최고의 명의는 누구냐라고 질문을 드리는데 좀 좁혀서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최고의 정신건강 의사는 누구냐라고 질문 드리고 싶어요. 제 전공의 시절에 선배님이신데 이제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3년차 때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는데 그것도 저한테 좀 충격이었습니다. 한창 배워야 될 스승이 없어지니까. 젊은 나이에 자꾸 하셨네. 네? 젊은 나이에 자꾸 네,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아마 지금 딱 제 나이쯤 되셨던 것 같은데 안타깝네. 예. 그래서 이재광 교수님이라고 사실은 제가 그때 개인적으로 정신과 의사를 할 자격이 없다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너무 힘들어해서 사실은 사직서를 냈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 환자들이 이렇게 힘들어할 때 네가 환자를 어떻게 설득해? 환자가 좀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이럴 때는 뭐라고 얘기해? 일단 절 믿고 따라오세요라고 얘기하지. 네, 넌 날 믿고 따라와 하고 사직서를 찢어버리시고 내가 하란 대로 해 하고 다음 달인 10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미 그분하고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약속을 했으니 그분의 마지막 약속이 너 정신과 전문의 시험 치는 거다 라고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언이 된 거죠, 저한테는. 그래서 할 수 없이 좀 그 말씀 때문에 그냥 끝까지 참고 버텼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한테 굉장히 뜨거운 공감과 차가운 공감을 동시에 보여주셨던 그 교수님을 떠올리면서 그런 어떤 공감을 잘할 수 있는 의사와 그다음에 환자들의 어떤 무게를 좀 견딜 수 있는 우리가 부목을 된다는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목을 대주고 환자의 무게를 좀 잠시 그가 힘을 회복할 때까지 어떤 부목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무게감을 견딜 수 있는 그런 인내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랑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어요, 교수님? 지금 저는 아직도 지금 오늘 이 프로그램의 제목이 저하고는 안 맞는다고 좀 이렇게 송구한 마음인데요. 그렇지만 앞에 그 중간 제목이 자서전이라는 얘기 때문에 사실은 출연을 결정했고요. 왜냐하면 저처럼 이렇게 소극적이고 나름 뭔가 이렇게 자괴감이 많았던 사람도 열심히 살려고 노력한다라는 모습을 좀 같이 공감해 주실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출연 용기를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울증 환자들 치료 종교라는 날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든 그냥 언어 유희지만 각각의 스토리가 모여서 당신의 히스토리가 된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작은 스토리가 결국은 당신의 역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바로 저에게 오늘이 좀 아주 중요한 히스토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교수님 말씀 듣고 났더니만은 저부터 제 친구들하고 조금 좀 상담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네. 반드시 조울증, 우울증은 우리가 심약하거나 아니면 이겨내는 그런 병이라기보다는 어떤 적극적으로 의학적 측면에 있어 개진해야 되고 치료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오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아마 제 출연한 의도가 어느 정도는 효과를 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서정석 교수님이랑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교수님 같은 분을 좀 내 가까이, 우리 동네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심평원에서 소개하는 앱이라든가 어플을 통해서 본인이 사시는 게 지역 주변에 좋은 병원, 좋은 의사 선생님들을 많이 좀 저거 하셔서
이런 만성병, 급성병에 대해서 잘 대처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렇게 하시기 편하도록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우리 지역 좋은 병원을 홈페이지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가까운 병원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도움을 통해서 함께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오늘 서정석 교수님과 함께 했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선생님과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